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2세 한국인 여성이라는데요. 태국을 여행한 후 지난달 19일에 입국했다가 25일 저녁부터 오한 증상이 있어서 2월 2일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어제 전남대 병원을 찾았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현재는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어제 전남대 병원을 찾기까지 길게는 보름 정도나 방역에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건데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 환자는 모두 16명, 접촉자는 총 1,318명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 문경 예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예비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우리 경제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가계 소득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요, 지금 신종 코로나가 우리 경제를 다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이게 지금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신종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 최백은 교수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모 방송에 출연해가지고요. 네. 아마 추경 편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다. 아, 벌써부터요? 지금 2월인데, 네, 2월 그러니까 초인데. 이제, 진짜 그때도 그 당시도 이제 진행자가 1월인데 벌써 그래야 되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추경 편성하는 게 사실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정을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추경 편성 아직 생각조차 안 하고 하다가. 예. 예, 엊그제 어제 오늘은 좀 약간 좀 이제 그 톤이 좀 이제 다운됐어요. 아, 그래요? 예, 다운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됩니다. 2015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메르스 추경이 있었거든요. 예. 메르스 추경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예. 경제 주요 지표들 다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야당 입장 속에서도 그렇게 과거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지금 이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에 따른 어쨌든 간에 충격을, 이게 돌발 변수란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돌발 변수가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의 재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재난이야말로 추경 편성 목적에 사실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결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치고서는요. 예. 뭐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예상하는 거니까 성장률 방어가 그만큼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요. 그리고 이제 내수적으로도 그러니까 소비라든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뭐 식당가들, 예. 뭐 숙박, 뭐 지금 자동차 공장도 뭐 몇 군데가 지금 맞습니다. 멈춰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예.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세계화라는 것이 굉장히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 세계 공급망이 이제 분업 구조를 이렇게 형성을 했고 그것이 이제 경제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예. 오히려 그게 이제 그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 그래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우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마 기업들 경영도 굉장히 바뀔 수밖에 없고요. 네. 지난해 우리가 일본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자급화라든가 아니면 좀 이제 이 공급망을 좀 다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필요성을 느꼈듯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의존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충격을 보충하는 게 바로 이제 어쨌든 간에 재정의 역할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악재니까 추경 편성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작년에 그 왜 추경했을 때 얘기 나오고 나서 몇 달 끌었죠? 실제 집행하기까지 한 서너 달 걸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더 늦기 전에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얘기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자, 오늘 본론 좀 들어가죠. 각종 뭐 고용 지표, 가계 소득 지표 좋은데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까?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나 좀 아주 만족하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힘들다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또 해결책은 뭐가 있을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렇게 실생활에는 왜 이렇게 힘들죠?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렵다고 하는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본다면요. 예. 결국은 이제 그 가계의 어쨌든 간에 소득이 하나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일 텐데. 예. 우리나라 지난해 그러니까는 이 한국 가구 그러니까 평균 월 소득이요. 예. 이때 가구는 그러니까 한 3인 가구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3인 가족이요. 예. 평균 연령이 한 54세 정도 되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평균 이제 그러니까는 이 가구주의 모습입니다요. 예. 가구의 가게예요. 예. 근데 월 소득이 488만 원이었었어요. 아, 예, 480만 원. 예. 488만 원, 한 490만 원 정도 되죠. 예. 근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약 13만 원 상승한 거예요. 네. 2.7%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488만 원이 중간층 가구 중에서도 좀 이제 상위에 속하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소득인데요. 예. 488만 원이면은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도 가지고 54세 가구주가 충분하다 느낄 수 있겠습니까요? 충분하다고는 생각 못 하겠죠. 그러니까 뭐 주거비라든가 자녀 교육비, 노후 대비 이런 거 고려하면은 네. 굉장히 이게 불충분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과거와 달리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지난해 어쨌든 가구 소득이 다 플러스로 반전이 됐다 하더라도 한 2.7%포인트 상승이 안 됐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찔끔 오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낮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살기는 팍팍한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하위 30%를 보게 되면은 한 90만 원에서 한 뭐 265만 원 요 사이에 있어요. 하위 30%가요. 예. 이분들은 절대 소득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분들도 1년 전에 비해서 한 4.5%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근데도 절대 소득이 워낙 이제니까는 낮은 상태죠. 예.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일단 가게들이 볼 때는 여유가 없는 것이고요.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이 주거비 이 소득 증가가 한계가 있다면은
주거비라든가 계획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부담을 좀 이제 덜어주는 정책이 저는 병행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결국은 소득이라는 것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예예. 근데 일자리 감소하는 산업을 보게 되면요. 네.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에서는 도소매를 중심으로 해서 자영업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금융보험업, 건설업 요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니까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예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조업하고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제조업 이게 산업재편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제대로 진행이 안 되지면서 제조업 위기가 지속되는 하나의 결과이고 건설업은 이제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 때 이 부동산 시장 부양의 후유증이 이제 이거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예예. 도소매하고 금융보험은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 소비 패턴이라든가 기술 변화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의 증가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뭐 비대면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뭐 온라인 뱅킹 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이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산업들의 어떤 이 요인들 되게 보면 구조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렇네요. 산업 구조라든가 기술 구조라든가 소비 패턴 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구조적인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과거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 시대 동안에 일정하게 그러니까 일자리 공급하는 데 역할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타격을 입히면서 주로 40대라든가 혹은 20대 같은 경우도 제조업 이후에 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예. 주로 뭐 우리가 앱 기반의 이제 그러니까 이 배달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만 주로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절대적으로요. 그렇죠. 예. 네. 우리 경제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를 뭐 굳이 이렇게 따져보자면 우리 소득 증가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 일자리를 보니까 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업 특히 이런 분야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요. 예. 그러니까 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 1,300만 명이나 됩니다. 아,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1,300만 명이다. 예. 이거 꽤 높은 숫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한 개 일자리 가지고는 충분히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투잡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독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투잡이나 아니면 파트타임 이런 일자리가 한 600만 명 이상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괜찮다는 일자리 상황이 괜찮다는 독일, 그다음에 선진국가에서 가장 경제가 좋다는 미국조차도 예. 대부분 일자리들이 지금 주로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들 그러니까요. 좀 일자리 질이 좀 안 좋은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갈 정도로 전 세계적인 사실은 현상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이제 투잡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제조업이 과거에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다가요. 예. 제조업은 자꾸만 일자리가 덜 필요하게 되고. 근데 그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하는 어떤 이 산업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아직까지는 네. 별로 안 좋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들만 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네. 예,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경제 어려운 이유, 뭐, 제조업 위기, 또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무리한 건설 투자 있었잖아요. 우리가 끌어당겼었다는 표현도 저번에 또 해 주셨는데, 뭐, 부채 주도 성장의 어떤 그런, 악영향, 그런 결과, 또 고용의 질도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런 경제 체질, 이런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앞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제조업 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 제조업의 생산액을 보게 되면요. 예. 제조업 종사자 일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지만은 생산액을 보게 되면요. 예. 우리가 GDP가 왜 이렇게 증가율 떨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2011년도에 한 1,502조 원 정도 됐었어요. 예.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이 금액이요. 예. 생산액이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도에 1,415조 원으로
한 100조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었어요. 제조업 생산액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7년, 18년도에 좀 이제 회복이 됐었습니다. 한 1,576조 원까지요. 이거 저 반도체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반짝? 반도체예요. 예. 반도체만 빼고 나면요, 나머지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는 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그때 이제 정점을 찍고 맞습니다. 제조업 생산액 그 이후로 쭉 한 10년 가까이 점차 감소되고 있군요. 제조업 그래서 생산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면서 예. 지금 보니까 2%도 지금 이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예. 바로 핵심 산업이 지금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어떤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제조업이 정체됐을 때 네. 자연히 뭐냐면은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도 안 되죠. 밥장사, 술장사도 안 되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자영업을 폐업하게 되고 그 지역에 뭐 상가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예. 지방 부동산 경기도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산업단지 주변에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이 핵심적인 산업이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요. 제조업을 빼고 나면은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업을 비롯해서 1차 산업이 없는 건데 네. 농업으로 갈 수는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서비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 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영업도 서비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되게 이제 그러니까 몰려가면서 이게 과당 경쟁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한 3만 달러까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했던 건데 예. 제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전체 그러니까는 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재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재구축을 해야 될까요? 제조업 그러니까 다음 이게 이제 세대. 제조업 이후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 방향이 보이는 부분이요. 저는 이제 이것을 기업들이 쓰는 표현을 빌린다면요. 예.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건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요. 모빌리티 솔루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사업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 사업이 등장했잖아요. 예예. 이 스마트폰 사업이 바로 뭡니까요? 이동 전화기를 스마트화 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뭘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전화기라는 것이 더 이상 전화 거는 전화기가 아니라 네. 데이터를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구성시키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런 이제 수단으로 바뀌고 있죠. 예. 그 두 번째 대상이 지금 뭐냐면 스마트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카. 예. 예.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이제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인 거예요. 예. 이동 기기들을 다 스마트화 시키겠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데이터라는 자원을 얻는 겁니다. 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예. 그 데이터라는 게 새로운 생산 요소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생산 요소로 부각된다고요? 뭐 어떤 그렇죠. 식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가능해졌다고요. 빅데이터라는 게 바로 그거죠. 원천이죠. 예.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파악해낼 수 있고 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찾아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데이터의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돈은 아니지만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딱 와닿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에 왜 앱 시장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또 본보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예. 거기 앱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아하.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 그래서 앱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예. 그 이제 새로운 이제 제품인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소위 그래서 전문가들은 데이터 경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과거에 산업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예. 이것도 얘기 들어가려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음에 한번 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이 명제를 주어 주셨으니까 요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이게 경제다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7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치게 될지 알아보죠. 오늘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예비후보 만나보죠. 황재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21대 네, 국회 반갑습니다.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20대 국회 평가부터 좀 해주시죠.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바라볼게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의 소득 감소 문제나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들 이렇게 매우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그 어떤 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를 했는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예. 예, 민생 법안에 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어두고서 국회의원들께서 그 당 지도부가 선택했던 정쟁에 휘말려서 중앙 정치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또 지역 사정 아랑곳하지 않고 뭐 삭발을 한다든가 정치를 장외로 끌고 나가서 식물국회를 만들고 동물국회를 만들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역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 20대 국회의 모습. 예. 그 후한 점수를 결코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득 격차 문제나 지역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겠지만은 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같이 우리 지역에는 특히 또 많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높습니다. 네.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주당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만이라기보다는 그 정책들을 지역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중앙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리 지역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예. 영주의 경우 예산 규모가 7,8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 영주보다 인구가 작은 상주의 경우 1조를 넘어섰습니다. 예. 문경이나 예천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본다면은 그 중앙 정부의 정책도 지역이 얼마나 잘 수용하고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영주에서 그 쭉 생활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지역의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시도, 새로운 관점들이 들어설 수 있는 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인 독점적 구조를 해체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예비 후보만의 장점을 꼽으라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은 그 정치 신인이라는 점과 그리고 여당의 정치인이라는 점을 저희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여당의 정치인이고 또 정치 신인이라는 점, 이게 장점이다. 예.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구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정부와 또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당선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일을 실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경북 북부의 영주, 문경, 예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만큼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황재선만이 우리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영주, 문경, 예천 지역 역시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 강합니다.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지역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보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시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서 일 잘하는 바른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저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했다 시민들께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서 일 잘하는 바른 정치의 모습, 정도를 걷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영주, 문경, 예천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인재와 인구 유출 문제가 시급해 보이지만은 이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저는 지역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나라가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나라가 지역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을 끌어내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것이 오히려 저는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공약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그 중에서 주요 공약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당연히 지역 균형 발전하고 지역을 주제로 해서 쭉 시켜 나갈 건데요. 일단 영주는 베어링 클러스터 국가 산단 지정 문제가 시급합니다. 예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의 정주 여건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경은 내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연계해서 관광벨트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동서횡단 고속철도도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시민들 스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 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국민들의 삶이 그 양극화로 어려워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소득 격차 문제, 지역 격차 문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 해답이 있다고 믿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포용 성장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예. 지역에도 그 정책이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역시 소득 격차 문제, 지역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 여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해법은 포용 성장 정책에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지역구에는요, 뭐 영주댐 문제라든지 석포 재련소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 영주댐이나 석포 재련소 문제는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 결론은 이러한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환경이라는 것도 결코 희생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고 사회 경제적 문제도 사람들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시키거나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주댐과 관련해서 안정성 문제라든가 수질 문제라든가 전문기관이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결론도 보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국민들의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네, 여기에 강조를 네, 해주셨고, 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정치 신인이자 여당의 정치인입니다. 저 황재선만이 지역의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민들께서 정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저 황재선이 영주 문경 예천에 회생과 부활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정부의 대응도 대응이지만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이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운동 하시기도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운동하고 계세요? 지금 악수하는 것도 매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희들은 꺼리는데 예, 유권자들께서 예.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참 거절하기 난감한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모임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유권자분들을 뵙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럼 지금은 모든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아하.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악수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각종 지역 행사도 다 취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예, 선거운동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왜 직접 시민들 만나볼 기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시장도 좀 돌아다니시고 각각의 이제 그렇습니다. 곳곳에 시민들 찾아다니실 텐데 우리 시민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우리 황재선 후보님께 어떤 요구 사항? 지금 지역에서 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들은 많이들 하지 않고 계셔요. 저도 오히려 이런 점들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자포자기한 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께서도 힘을 내시고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고 그렇다는 생각에서 저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 빛나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 회복을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저력들을 우리 시민들께서는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예비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자유한국당 장윤석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하죠.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요즘 뭐 신종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다 덮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사회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혹시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영향을 줬습니다. 예.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명절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 보통 이 명절 민심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돌발 변수, 선거 운동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0명 휴대전화 알리기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 자세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1%,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50%, 설 명절 연휴 이후에 부정평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네요. 긍정이 41, 부정이 50%. 물론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보통은 리얼미터 조사를 좀 설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조사 기간이 다르긴 다르네.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9%포인트나 부정이 더 많습니다. 네, 이 조사를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이 국정 수행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데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됐던 이유인데요. 예. 보통 이제 설 명절 때의 밥상머리 민심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정치 이런 이슈들이 이제 영향을 또 선거가 있는 얘기만큼 영향을 줬을 텐데 바로 이곳저곳 다 이제는 주변을 보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고 관련 기사가 또 전달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 물론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영향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 양쪽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 부정평가가 49%, 물론 여기에는 뭐 다른 경제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영향받는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증뿐만 아니라 이 관련돼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뭐 옛날에도 우리 안동은 또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쭉 면면이 이어오는 역사가 있는데 뭔가 역병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의 탓을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향도 없지는 않다고 보이는데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 쳤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후로는 네 번째 순위에 부정적인 평가로는 5번째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쪽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의 이유만 되는 건 아니군요. 긍정평가 이유도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지난 메르스 대통령이 그렇죠. 국립의료원까지 방문해서 실제 직접 마스크를 쓰는 모습도 보이고 손쉽게 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과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난 메르스 사태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도 떨어지기로 했다는 거. 40%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9%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군요. 자, 각 정당 지지율도 좀 잠깐 볼까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우리 코너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배종찬 소장의 공식처럼 말씀드린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별로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자유한국당은 올라가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네.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4%, 자유한국당 21%, 바른미래당 2%, 새로운 보수당 2%, 정의당 6% 등으로 나타났는데 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33%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10몇 퍼센트 아니었나요? 무당층이? 더불어민주당이 34%인데 예. 무당층이 33%. 아이고, 33%. 응답자 이 3명 중 1명은 선호 정당이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 황고의께서도 깜짝 놀라셨는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예. 오늘로 71일. 예. 네. 이 무당층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20대에서는 무려 53%가 무당층입니다. 와, 20대는 네. 53%가 무당층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아하.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응답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무당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민주당 지지율도 내려갔고 한국당도 내려갔고. 자, 네. 어떤 이슈가 주로 영향을 줬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왜 내려갔을까? 20대, 30대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20, 30대가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의 변수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공천 파동이요? 네. 바로 이 인재영입 2호의 문제입니다. 아, 그 원종건 씨? 원종건 씨의 네. 미투 논란. 네. 미투 논란을 겪으면서 새롭게 나온 용어가 그동안 이 남자에서는 대통령 지지가 이탈했다는 분석, 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엔 이 여자입니다. 20대 여자의 지지율이 이탈하면서 이 여자 이렇게 해서 진보적 성향의 20대 여성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 바로 이 인재 영입이 득이 되기보다는 화가 된 최근의 결과인데요. 설날 명절 이후의 민심인데 서울 지역 경제 영향 말씀드렸죠. 자영업청 중심으로 또 경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여당 또 대통령 지지율 하락한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잖아 민주당에 요즘에 좀 뭐 잡음이 좀 있긴 있었어요. 원종건 씨 미투 네. 논란도 있고 또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심사 통과 여부도 지금 좀 네. 삐거덕대는 것 같고 김의겸 전 대변인도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 출마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정당 지지율은 상대평가거든요. 그런 만큼 자유한국당이 잘 못한다. 그래서 야당 득, 야당 복 이렇게까지 또 반사이익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더불어민주당 자체를 평가를 하는 또 유권자의 시각이 있습니다. 아, 예. 잘하고 있으면 좋게 평가할 텐데 최근에 일련의 인재영입 파동, 논란 이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나저나 우리 유권자들은 투표하기 전에 좀 공부 한번 좀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정당 이름 외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통합신당이 출범할 것 같죠? 일단은 통합신당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고 미래한국당도 창당했고. 예. 유권자를 혼란하게 하는 게 미래한국당은 또 뭐냐라고 하는데 또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성교 불출마 선언을 했던 한성교 의원이 대표직으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기존 자유한국당.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도 통합이 되면 또 당명을 바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거 수능에 버금가는 공부를 하고 투표하러 가야 되는 건 아니냐.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보수당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다가 또 안철수 신당도 또 창당한다 그러고. 안철수 신당은 또 당명을 안철수라는 이름을 넣겠다는 것인데요. 아직 선관위에서는 유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또 선관위 또 통과를 해야 되는군요. 또 신당 이름도. 예. 아, 그나저나 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 말씀대로 이제 추대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정의당하고 민주당에서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발을 한 거는 미래한국당을 향해서 고발한 것도 있지만 황교안 대표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이 국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색해한다. 일종의 꼼수 정당이다라는 비판 또 고발로 이어진 것인데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변을 또 명분을
또 백물을 세워서 이렇게 네. 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할 테면 하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래서 딱히 지금 이게 정당법이라고 하는 고발의 이 기준은 있지만 네. 선관위에서도 사실 이 관련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우리 지난 그렇게 홍역을 치르면서 이 패스트트랙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이 개혁 법안 통과를 했던 이유는 아닐 텐데 그렇죠. 정말 요즘 이런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너무 힘든데 정치권 왜 이러시들 말입니다.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요.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은 상당할 걸로 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야당은 어떻게 협력합니까 평가될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만 득을 볼 것이다. 천만에 또 만만에 말씀드릴 텐데 2015년에는 선거가 없었던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줬거든요. 예. 이 영향이 2016년의 여진으로 남았었다. 그런 사후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긍 또는 부정의 영향을 미치느냐. 한편으로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 또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예. 그런 점에서 또 경제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선거인이만큼 그 영향은 적지 않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여당도 야당도 초당적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로부터는 박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밖에 나와보시면 겨울 한기가 잔뜩 느껴지실 겁니다. 입춘인데요. 봄은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한반도 한파는 보통 1월 말에 최고조에 이른 뒤에 점차 누그러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겨울은 시계가 거꾸로 흘러서 2월 초순 며칠간 가장 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내려왔고요.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하겠고요. 그동안 날씨가 워낙 포근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겨울 막바지 찾아온 궂은 날씨 대비 잘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에 주말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영하 8도, 한낮에 0도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3도, 체감온도 2도, 습도는 33%입니다. 날씨였습니다.